실제 아산병원에서 심장수술 받는 환자들 같은 경우도 금연이 안 돼 있으면은 수술 일정을 미루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기태 교수고요. 오늘은 관상동맥 질환의 최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 5파트를 나누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파트로 일단 관상동맥과 관상동맥 질환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고,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법,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치료 관리,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치료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해 보고, 마지막으로 외래에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 및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심장의 표면에 위치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 빨간 줄로 가 있는 부분이 좌전하행동맥이고, 이는 심장 앞쪽과 좌심실의 주요 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그리고 고동색으로 표시된 혈관이 좌회선 동맥이고, 심장 좌측과 뒷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혈관이 우관상 동맥이고, 이는 심장 우측과 하부, 후방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며 심장 박동 조절에 관여하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세 개의 혈관 중에 가장 중요한 혈관을 꼽으라면 좌전하행동맥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상동맥 내에서 지방, 콜레스테롤, 기타 물질로 이루어진 플라크가 축적되어 동맥이 좁아지고 혈류가 감소하는 질환으로,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그 노랗게 표시된 플라크가 혈관에 쌓이면서 혈관 내경이 좁아진 것을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제 혈전이 이제 막게 되면서 원래 가야 될 혈류가 가지 못해서 이제 괴사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관상동맥 질환이라 할 수 있겠고, 협심증이나 호흡곤란, 심장마비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는 크게 생활습관 변화, 약물치료, 중재적 시술,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생활습관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단을 보시게 되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올리브오일, 견과류, 생선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당 150분에서 300분 정도 추천드리고요. 또는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당 75분에서 150분 정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인데요. 금연 같은 경우에는 조기 사망 위험을 36%나 감소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서, 실제 아산병원에서 심장수술 받는 환자들 같은 경우도 금연이 안 돼 있으면은 수술 일정을 미루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가 중요한데, BMI가 18.5에서 25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과체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상 체중에 비해서 위험도가 1.2배에서 1.3배 정도 위험하고, 그 다음에 비만 같은 경우에는 1.6배에서 1.85배까지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약물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혈전 예방약을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스피린이랑 클로피도그렐, 티카그렐로를 보통 사용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우리가 스타틴을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 이제 스타틴 말고 에체티미브와 PCSK9 억제제라는 약물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부담을 완화하는 약으로서 베타 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겠고, 혈압과 심장 보호약으로 ACE 억제제와 ARB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및 심장 보호약으로 SGLT2 억제제와 GLP-1 약을 사용할 수 있겠고, 염증을 줄이는 약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경비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좁아진 혈관을 이제 카테터로 열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풍선으로 그 스텐트 안을 넓혀 주어서 결국 스텐트를 삽입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사용해서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맨 왼쪽에 우리가 이제 그 카테터와 그 스텐트를 같이 집어넣게 되고, 그 상황에서 벌루닝을 해서 스텐트를 피게 되면은 그 내경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맨 오른쪽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흉배과 선생님들이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막힌 심장 혈관을 피해서 새로운 혈관으로 우회로를 만드는 수술이고, 저는 보통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경부선이 이제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경부선이 막히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2차선인 이제 도로를 4차선으로 이제 넓혀주는 것은 스텐트고, 그 다음에 경부선 말고 중부선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요. 그런 중부선의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내흉동맥이나 다리 쪽의 복제정맥이나 그 다음에 요골정맥 등 요골동맥을 통해서 그런 중부선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혈관 질환이나 좌측 주관상 동맥 병변 환자에 적합하고 특히 당뇨병이나 복잡한 혈관 질환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좁아진 부위에 다이렉트로 넓혀주는 시술을 하는 게 이제 중재적 시술이 되겠고, 오른쪽처럼 이제 좁아진 부위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길을 놔주는 게 관상동맥 우회술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모식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전 하행동맥, 저 빨간색 가운데에 있는 그 부위가 좁아지게 되면은 내흉동맥이라 그래서 그 좋은 혈관을 저희가 잘 따서 그 다음에다 연결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우관상동맥에 협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리 쪽에 복제정맥을 이제 따서 예쁘게 연결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도관을 이제 우리가 하베스팅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흉동맥은 보통은 이제 가슴뼈 아래쪽에 있는 그 동맥을 이제 저희가 잘 하베스팅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팔 쪽을 보시게 되면 팔에는 또 좋은 동맥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골동맥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잘 박리를 해서 따서 거기를 또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다리 쪽으로 해서 정맥이 있는데, 그건 표제정맥이죠. 보통 이제 심부정맥은 저희가 쓰지 않고 그 표제정맥을 길게 저희가 잘 따서 이제 심장 그 중요한 부위에 연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수술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총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폐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인시전, 칼집, 이제 내는 곡에 이제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채소 침습이냐 아니냐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심장을 멈추거나 우리가 이제 심폐기를 이용해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오른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그 심폐기를 사용하지 않고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무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이 있을 수 있겠고,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채소 절개를 해서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이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환자분의 상태와 환자분의 병변의 위치와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 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단은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했거나 시술을 했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일단 약물 복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고 위험도를 줄일 수 있겠고, 심장 재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운동, 훈련, 교육, 스트레스 관리까지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래를 통해서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심장 상태나 이런 도관 상태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 생활 습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염, 저지방,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금연이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갑작스러운 심한 가슴 통증 시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환자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이제 어떤 거냐면, 무조건 가슴 통증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관상동맥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가슴 통증에는 특징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숨 쉴 때마다 통증이 유발되는 것은 보통 관상동맥 질환이 아닐 경우가 많고요. 관상동맥 질환과 연관된 보통 가슴 통증 같은 경우에는 가슴을 쥐어 짠다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수분 정도 지속될 때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게 생기면은 보통 병원에 바로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상동맥의 치료법은 어디까지 왔냐가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전을 예방하는 약이 저희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이랑 클로피도그렐, 티카그렐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스타틴을 기본으로 사용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PCSK9 억제제라고 해서 얘는 이제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틴과 같은 먹는 약으로 이제 효과가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주사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사건 위험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잘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심증 관리하는 약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스텐트 치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약물 방출 스텐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 결과를 계산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생분해성 스캐폴드라 그래서 스텐트인데 이제 넣어놓고 나서 녹아서 이제 혈관 자연 회복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혈관 영상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스텐트를 넣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적재적소에 어쨌든 그런 스텐트를 넣는 게 중요한데, 요 혈관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스텐트 배치의 정확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장기 효과의 개선을 갖고 왔다는 연구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는 사실은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수술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어쨌든 그 채소 침습 우회술이 조금씩 이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수술하고 나서 얼마만큼 회복을 빨리 하느냐, 그리고 절개 미용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소 침습 우회술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채소 침습 우회술로 모든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될 그런 타겟들이 굉장히 적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도 이걸 할 수 있을지 못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택된 환자들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환자들을 다 채소 침습 우회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수술 우회술과 이제 스텐트를 함께 시행을 해서 각 치료의 장점을 다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그 치료의 그런 효과를 좀 더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외래에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의해야 될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흉통, 호흡곤란, 피로, 심계항진 같은 경우들을 이제 잘 유심히 봐야 되고, 만약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즉시 병원으로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저희가 외래에서 설명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약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임의로 끊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좀 그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요 약을 어떻게 먹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잘 먹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단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걸 줄이고 과일, 채소, 통곡물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합니다. 아마 주치의가 있을 테고, 주치의 선생님께 이제 어떻게 운동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해서 어쨌든 승인 후에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저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진료 받아야 되냐는 이제 심장 상태를 저희가 매번 외래 때 뭐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이렇게 검사도 진행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외래에서 잘 설명드릴 거고요. 수술하고 나서 흉터나 통증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수술 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지긴 하고요. 사실은 통증이 가장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가슴뼈를 열고 하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통증이 수년 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통증 자체의 크기는 많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 수술하고 나서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아팠다 치면은 이제 수술하고 1년, 2년 지나게 되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좀 아플 수 있으나, 아플 때마다 타이레놀 드시면서 통증 관리 잘 해주시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복귀 같은 경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활동은 4주에서 6주 후에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심한 운동은 저희가 3개월 후에 이제 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물 같은 경우에는 평생 먹어야 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제 외래 환자분들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보통은 평생 복용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수술한 부분도 있을 거고 스텐트를 넣은 부분도 있을 텐데, 그 외의 부분도 결국에는 잠재적인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약으로 잘 조절을 해야지 결국에는 이런 병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관상동맥 질환은 어쨌든 관상동맥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으로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중재적 시술, 수술적 치료가 있을 수 있겠고, 치료 후 관리로는 정기적인 약물 복용과 병원 방문이 있을 수 있겠고, 생활습관 개선, 그 다음에 식습관, 운동, 금연 같은 게 중요할 수 있겠고,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발전된 치료법으로서는 어쨌든 최소 침습 관상동맥 우회술이 어쨌든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있고, 하이브리드 수술이라 그래서 결국 수술과 시술을 적재적소에 복합적으로 해서 어쨌든 환자분의 수술적 그런 결과를 최선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아산병원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연구법을 연구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용하면은 아마 좀 더 좋은 치료를 환자분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였고요. 이제 요 강의를 끝으로 제가 이제 뭐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전적인 질환 이런 거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에 많이 연관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병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안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어쨌든 본인의 관리를 잘 하시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예방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혹시나 만약 수술을 해야 될 경우에도 요새는 어쨌든 수술 결과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아마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